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오늘 뵙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또 실시간 뉴스들 저랑 확인을 해보면서 코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실시간 뉴스다 보니까 따로 준비는 못했는데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지금 이제 10만 달러 거의 가까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개미들은 매도를 한다. 그런 분석이 좀 나왔는데 센티멘트에서 분석을 했었는데 6주 동안 10,000개의 비트코인, 1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비트코인의 주소수가 증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0.1 비트코인 미만을 보유한 이제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코인이 상승한다라는 게 좀 매도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고래 투자자들은 이제 대신에 이제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보였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이 3.57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숏이랑 롱에 관한 포지션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상승에 베팅하는 게 조금 더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하락 쪽의 베팅과 상승의 베팅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시장 방향성들이 확실히 보여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쪽 볼게요. 96,500달러 선을 나타내면서 그래도 이제 비교적 좋은 지지선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국내장 같은 경우가 좀 쉬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어 있을 때 어떤 흐름들을 보여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97,000까지 올라왔던 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96,000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가격대들은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가격을 이제 저희가 며칠 쉬었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 쪽도 1829달러 선 나타내고 있는 게 보여지고, XRP가 지금 2.13달러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아시아 증시 좀 개장하면서 지난 뉴욕장에서 이제 도지코인이랑 카르다노 에이다 정도 올라와 줬는데, 지금 트론 코인이 그 시가총액상으로 에이다랑 도지를 앞지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이야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코인 쪽이 11%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뭐 ETF 쪽에 관한 승인 기대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과의 유사성이 가장 크잖아요. 채굴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발행이 되고 반감기도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을 받으면서 ETF 출시가 현물 쪽이 오히려 더 빨리 나올 거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볼게요. 요거는 이제 FTX 이야기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그 FTX EU 피해자 자산 회수 전까지 신규 사용자를 받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FTX 거래소가 망했잖아요. 샘 뱅크먼 프리드라고 해서 저희가 크립토 업계에서는 그 샘 뱅크먼 프리드를 뽀글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측에서는 그 약간 괴짜 느낌의 천재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이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시자가 굉장히 이제 그런 괴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그 사람에 관해서 유망하게 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슈퍼볼 전광판에 그 광고를 태우는 게 정말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그 광고를 FTX 거래소가 태울 만큼 정말 컸던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그 거래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망했습니다. 일단 뱅크런이 1차적으로 일어났었고, 실질적으로 재무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임원진들이 고객들의 자산을 한마디로 멋대로 사용을 했다,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은행이라든지 거래소 쪽에 파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그 파산된 그 어떤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FTX 거래소라는 기관인데 그 빠르게 파산된 그런 회사를 빠른 절차로 인수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일단은 그 FTX 유럽 지사를 인수를 하면서 업계 주목을 받은 백팩 익스체인지의 최고 경영자를 두바이 마디나 주메리아에서 개최된
큰 2049 두바이에서 만났다라고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 지사를 인수를 했어요. 전체 지사를 입수를 한 건 아니고 사실 FTX 거래소를 이제 또 인수를 해서 이미지 탈바꿈도 필요할 테고 그래서 뭐 어떤 뭐 투자 느낌으로 거래소를 인수를 했죠. 사실 이제 FTX EU 인수를 결정하고 유럽 시장을 확장을 하겠다. 요런 이제 포부를 내놓았었는데요. 일단 이제 현재 유럽 연합에서 규제되고 있는 무기한 선물 상품이 제공되고 있진 않다. 그리고 FTX 파산 이후에 대형 가상자산 파생 상품 거래소들이 유럽에서 철수하거나 유럽 거주자 대상 선물 제공을 중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규제된 무기한 선물 상품을 제공해서 유럽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또 준법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FTX US를 이제 인수를 해서 파생 상품 거래를 유럽 내에서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안전한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를 하게 된다면 유럽 사용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선물 거래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인수했던 이 망한 회사를 인수했던 그 핵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는 현재 이 FTX 유럽을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 건 아니에요. 인수를 했고 이제 재정비를 해서 운영을 할 건데 피해자 자산 보호랑 자금 출금에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사용자는 이제 받진 않고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FTX에 관한 EU 지분을 EU에 관해서 EU 지사를 지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매수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이제 일단은 그 피해금을 되돌려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훌륭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일단 신규 사용자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절차들을 다 마무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존의 사용자들이 자금을 출금할 수 있기 전까지 신규 사용자나 거래를 받지 않겠다. 사실 지금 FTX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인출 신청을 해도 좀 나오지 않은 상황들인데 이제 그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겠다. 그 이후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 파생 상품 거래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뉴스들을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가 조금 정화되는 좋은 예의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설문조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트럼프 밈코인으로 이득을 본 투자자가 단 58명이고 76만 4천 명은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집계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오피셜 트럼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주소가 70만 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제 지인들도 상당히 고 70만 개의 지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체이널리시스는 오피셜 트럼프의 투자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 200만 개의 지갑이 오피셜 트럼프 토큰을 이제 구매를 했고 그중에 58개의 주소만이 $1,000만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보고를 했고요. 이들이 본 투자 이익은 약 11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200만 개 주소 중에서 76만 4천 개의 주소는 투자 손실 중이다라는 걸로 나타냈고, 사실 이제 그래프 차트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정말 끝모르게 상승을 했다가 크게 하락을 하고 이제 잔잔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피셜 트럼프에 괜히 이제 투자를 하셨다가 이게 물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좀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고, 언제나 또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오늘 자료로는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제 미국 의회 측에서도 트럼프 밈코인이나 멜라니아 코인에 관해서 조사를 착수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도 이제 다양한 또 그 이해관계가 있듯이 대통령의 이해관계, 이해 충돌 관계를 계속 문제 삼는 의원들도 미국 내에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조사를 착수를 하겠다. 유통량이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고, 이제 그들이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또 그런 뉴스들이 시장의 악재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 리어
니어코인 아시죠? 오랜만에 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니어코인 쪽에 관한 ETF 출시를 위한 신청서를 비트와이즈가 이제 신청을 했다. 요거를 이제 제임스 실파트가 전했고요. 제임스 실파트 여기 이제 전 트위터 X 주소 있는데 그 팔로우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ETF 쪽에 관해서는 이제 ETF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뭘 신청했고 그게 곧 승인이 날 것 같고 그게 좀 지연이 될 것 같고 언제까지 지연이 될 것 같다 이런 거 가장 빨리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기사들이 팔로우해서 기사를 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뭐 ETF 쪽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팔로우 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큰 내용은 아니고 이제 니어 쪽에 관해서 ETF를 신청을 한 거고 요게 이제 승인이 난 건 아니고요. 지금 XRP도 반려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한 연기 상태잖아요. 반려까지는 아니겠죠. 거절까지는 아니고 이제 기한 연기 상태여서 이게 이제 계속 운용사 측에서는 다른 알트코인 쪽에 관한 ETF를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이제 승인이 날지의 여부들은 또 다른 부분이라서 무조건 이제는 신청했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진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비트코인 블랙락이 이제 신청했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동향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청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또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의 준비 자산으로 간주될 만큼 좋은 시가총액을 보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이게 기사 작성 당시 기준으로는 1조 8,700만 달러로 미국이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12%와 17%를 보유해야 다른 기축통화 비중과 일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다른 전통 준비 자산에 비해서 변동성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또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최근에도 이제 거래소 출시에 관한 이야기들도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계속 좀 긍정적인 흐름도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가격 분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 단기간 내에 95,000달러를 사수를 하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96.46K. 만약에 95,000달러를 이제 사수를 하게 되면은 2025년 2월까지 일어난 시장 조정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하단 경계 역할을 수행한다고 서술을 했고 앞서서 1월 20일 날 저희가 이게 이 차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상 최고가인 10만 9천 달러를 도달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3개월 단위로 분류한 비트파이넥스는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6월 새로운 최고가에 도달이 가능하다. 이제 다만 9만 5천 달러를 좀 지켜줘야 된다. 근데 지금은 9만 6천 달러 선은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파이넥스는 비트코인이 6월 전 9만 5천 달러 유지에 실패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은 다시 이제 저항선이 된다. 원래 이게 경계선이 저항선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항선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과 또 하락 위험이 좀 커진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9만 6천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9만 5천을 사수를 해주는 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지지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트 분석까지도 같이 한번 해봤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이게 해석이 좀 다양한데 관세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유예 스탠스가 좀 있다 그런 영향을 받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뉴욕 증시는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또 금과 같이 갈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의견들 시장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제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 본부장님의 또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도 바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예, 일단 그 연휴 때 있었던 얘기를 빠르게 좀 해드리고 오늘 나왔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트럼프가 3사원 안 하겠다고 MBC 더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침에 이제 제가 방송 출연할 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더 프레스 인터뷰 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했던 모두의 말씀했던 그 이해상충에 관한 부분도 이제 트럼프가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 돈 번 게 없다. 돈 번 게 없고 사실은 자기는 코인으로? 코인으로 그래요? 돈 번 게 없고 그다음에 임금 받는 것도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자기는 기부하고 있다. 그런 대통령이 없다. 이런 워싱턴가에 그런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 같은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선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후계자로 이제 제이디 벤슨이나 마르코 루비오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안 했습니다. 머스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공 출신이라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머스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고요. 삼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 정치적 메시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지자 결집도를 얘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헌법적으로 삼선을 할 수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고 메시지를 좀 던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후계자 경쟁을 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캐나다 51주에 관해서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해 제스처를 했고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캐나다에 대해서는 감정을 선을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다만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고 있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증권이나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기본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고 관세에 관해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책이 옳다고 두고 보면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 얘기를 했고 궁금한 것들에서 더 프레스 시간이 좀 되시면 MBC 더 프레스 번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에 나와 있는 모든 궁금한 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영한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은 되고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바타는 되는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어폐가 좀 있습니다. 지금 영화를 이게 원산지가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한 군데서 원산지 영화를 안 찍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네, 이제 네. 규정하는 게 네, 좀 규정에서 애매하지 어느 나라 않습니까? 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벤져스도 우리나라에서 찍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산인지 잘 모르고 유통도 어디서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산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향후에 이제 그 미국과 손을 잡고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 이게 이제 이것도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고 다만 원어나 한국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다만 스크린 쿼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폐를 좀 하는 것들이 아닌가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영화 산업이 트럼프가 옛날에 보던 영화 산업하고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인이 잘 모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화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지금 주말 이제 우리나라는 주말이지 연휴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또 공약과 많은 이야기를 또 쏟아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말고 좀 이제 알카트라즈를 또 복원하겠다라고 알카트라즈 혹시 아세요? 그 모르는데. 세대 차이가 좀 나시. 그 뉴욕 혹시 샌프란시스코 여행 해보셨어요? 아니요. 잘 모르시. 그쪽으로 안 가시면 잘 모르시. 그 샌프란시스코 하면 이제 섬이 하나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때 섬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흉악범들을 가뒀던 섬이 있거든요. 그 약간 빠삐용이 탈출하기 힘든 섬같이 거기 섬을 하나 해서 탈출을 못하는 약간 흉악범들을 모았던 섬이 있는데 그 섬을 복원하겠다라고 이제 또 선언을 했어요. 그것도 사실 힘들어요. 국립공원 때 있거든요. 지금 국립공원이거든요. 거기가 거기를 복원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픈에가 비영리 지배 구조를 유지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머스크는 변호사를 통해서 반발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오픈에이가 현지 시간으로 공익법인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원래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델라웨어하고 캘리포니아 법원이 어쨌든 이걸 반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유지하라고 해서 이제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어쨌든 비영리적으로 이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전체 그 이게 지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 또 갑자기 나온 건데 이제 MS는 어쨌든 지분을 좀 줄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워런티한 400억 중에 300억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향후에 투자 금액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어쨌든 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머리 아프게 생겼고요. 기업 윤리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가는 방향성은 분명히 맞지만 샘 알트만이 풀어야 될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안팎으로 어쨌든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맞는데 이게 문명이 맞습니다. 이쪽으로 방향은 맞는데 어쨌든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 가지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빠르게 좀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CISA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이제 인프라 보안국이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인데 이게 예전에 트럼프가 선거 운동을 할 때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던 겁니다. 사이버 이런 거 했더니 이 예산을 5억 달러 가까이 깎았습니다. 내년도. 근데 사실 이게 사이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깎아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불필요한 것들의 조사를 많이 한다고 예산을 깎았는데 사실은 자기한테 충성을 안 한다고 그래서 깎아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좀 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5억 달러 엄청난 거거든요. 거의 일을 하지 말라는 임금 빼면 할 게 없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이제 전자 프론티어 재단이 이제 향후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향후에 이제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이 보안의 핵심 기관이거든요. 사이버의 이제 인프라 및 이제 전체적인 예산과 포함을 하고 있고 전체 예산의 17%에 해당됩니다. 17%면 여러분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임금이 한 50% 정도 차지하거든요. 고정비가 한 50% 차지하고 나머지 50%가 이제 운영비인데 운영비 중에 한 25%가 이제 전체적으로 윤활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25%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데 거의 새로운 사업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삭감하면 거의 아무것도 못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보수성의 표현을 검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삭감의 검열로 삼았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이제 어쨌든 이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알카트라즈라고 샌프란시스코 가시면 이제 이게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주셨네요. 이게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들어가시면 실내를 이렇게 감옥 체험하게끔 해놨어요. 봐야겠다. 지금도 운영을 하나요? 그럼요. 아.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감옥을 그러니까 국립공원처럼 만들어. 감옥이에요? 지금도? 예, 체험할 수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없고요. 죄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3년인가에 이제 국립공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30 몇 년부터 30년간 감옥으로 운영을 하다가 73년에 국립공원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게 이제 악명 높은 알카트라즈라고 재건했고 알카포네 아시죠? 네. 알카포네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고 상당히 이제 폭력적인 반복된 범죄자들이 이제 종신형을 여기 보시면 바다가 한가운데 섬이 있는 요 섬에 이 섬 안에 감옥을 해놔서 탈출을 못합니다. 그렇네요. 예전에 빠삐용이 이런 것처럼 탈출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로 죄인을 실어놨다가 여기 이제 있게끔 해서 이제 그러니까 헤엄쳐서는 못 가나요? 거의 못 갑니다. 바다 한가 오징어 게임 그런 것처럼 그렇네요. 못 갑니다. 그래서 못 가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알카트라즈를 부활하겠다라고 또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또 노이즈 마케팅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왜 했냐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강력한 대통령 이게 원래 샌프란시스코랑 이제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여기가 범죄가 들끓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좀 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서 트럼프의 감옥 정치가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부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알카트라즈를 부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버핏이 또 은퇴하겠다라고 또 선언했습니다. 수익률이 얼마예요? 50만입니다. 50만 프로. 5,050만 퍼센트. 50만 퍼센트. 이게 이제 어쨌든 후임자를 지목을 했고요. 이게 어쨌든 시스템으로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워렌 버핏의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실은 이 회사가 1인 체제로 하면서 이제 시스템으로 바꾸겠고 이게 원래 버핏에 있으면서 이게 리스크였거든요. 버핏 자체가 이제 높은 어떤 수익 모델이면서도 리스크였습니다. 그 리스크 해지를 위한 어떤 첫 단계인데 이게 리스크라기보다는 수익률이었다는 게 또 드러난 게 물러나자마자 계속 주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버크셔에서의 주식 계속 떨어지나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주식이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이 장이 좀 안 좋아서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그런 보통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약간 관세랑 상관없이 이제 수익률을 상승했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이걸 한다고 하면서부터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 좋은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지금 뭔가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후임자인 어쨌든 그렉 에이블을 지목을 했고 어쨌든 그렉 에이블은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제 자신이 뭔가를 부회장이 이제 이 부분에 임명을 하고 CEO로서 하고 버핏은 회장으로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렉 에이블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 전까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버핏 하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뭘 보여줄지 잘 모르. 그러니까 보험 분야에서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지 관건일 것 같고 사람들이 어쨌든 돈을 좀 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또 이제 트럼프가 또 트럼프 얘기를 안 하면 제가 트럼프 뉴스를 따로 만들어야겠어요. 오늘 또 이제 뭐 이상하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곧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6일 백악관 오벌 오피셜에서 며칠 내 세상을 뒤흔들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안 밝혔습니다.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무역은 아니다. 그거 저도 오늘 봤어요. 네, 무역 얘기는 아니고 중동 순방 전에 발표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이분이 이게 늑대 소년 같은 걸 늘 많이 했대. 2주 전에 발표해놓고 발표를 안 하기도 했고 사람들 까먹을 거라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최근에 이제 리비아 송환 논란이라든가 스탬프 코인 뭐 민코인 얘기라든가 뭐 국공 예산 삭감들 이런 많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걸 돌리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외교 압박 카드로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발표가 아닌 예고 그 자체가 목적일 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주 뒤에 까먹지 않을까. 8일 날 발표할 거라는 생각이 좀 있고 정책보다 쇼다. 생각이 좀 많고요. 트럼프 메시지 정치 3단계는 좀 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유도를 하고 언론 감시를 흡수한 다음에 행동 없이 효과를 확보한다. 이런 게 그냥 목표고 이런 방식의 전형적인 정치의 콘텐츠화가 이분의 특징이라는 거. 트럼프 쇼를 할 때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정치 전략의 핵심이라는 메시지가 곧 권력이 되는 이게 어쨌든 이분의 어쨌든 그런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 외교. 이분이 이제 사자에서 고양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쨌든 캐나다 이제 그 수상을 만났는데 이분이 마크 카니 총리를 만났는데 자신의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 친척이 캐나다에 있다고 호감을 드러냈다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웃긴 게 뭐냐면 몇 분 전에 트루소셜에는 강경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무임승차한다고 백악관 캐나다 매우 특별한 나라 무임승차하는 캐나다에서 무임승차하는 나라라고 맹비난하다가 갑자기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 친척이 캐나다에 있다면서 호감을 드러내는 약간 이렇게 약간 정말 이분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트럼프 씨 의견은 일관성보다는 순간 효과에 집중하는 약간 이런 식이고 정책보다 말의 온도 의도가 이미지가 먼저라고 이제 생각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연기를 좀 잘하시는 것 같고 이제 하는 언제든 이제 사자의 발톱을 꺼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회유 협상 강압적 조건 제시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이는 모습은 달라도 메시지는 단하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늘 나에게 있다. 이 연기도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트럼프 외교의 그게 본질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은 약간 좀 이게 지옥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민자들을 지옥 리비아에 보여서 군용기를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 목적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지금 어쨌든 내전과 인권 유린이 높은 악명좋은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스스로도 지금 여행 금지 국가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불법 이민자인 거예요? 예. 보내겠다고 이제 미국에 들어오면 이렇게 보내겠다고 아직 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지층 결집을. 선언이군요. 네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리비아에서 받겠다고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네. 미디어 이게 어째 지지 결정이고 어째 법원 판결과 행정부 권한 프레임 어쨌든 이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파나마, 리비아 이게 지금 계속 베네수엘도 안 받겠다고 파나마도 안 받겠다. 리비아는 지금 결정난 거예요. 이민자 해외 추방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은 불법 체류자는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게 공포 마케팅이 정치적. 예, 메시지는 공포입니다. 이제 본질의 정부적 퍼포먼스고 국제사회에 정면적으로 충돌하겠다는 거 보여주기 식으로 일단 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쨌든 공포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냥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리비아 뭐 제가 볼 때 보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못 보낼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 어쨌든 배달앱 도어대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민 같은 이 1위 업체가 이제 미 영국의 또 1위 업체인 딜리버루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쨌든 인수했습니다. 도어대시는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의 중심의 지역 강자였는데 이제 M&A를 통해서 영국,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중동 지역을 이제 한꺼번에 품게 되는 약간 이런 거고 이제 어쨌든 우버이츠하고 저스트 이 기존의 그 이제 글로벌 플랫폼하고 이제 경쟁 구도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딜리버루는 팬데믹 이후에 이제 수익성이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이걸로 해서 이제 5조 원대 어쨌든 플랫폼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로컬이 사실을 많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이게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요게 배민도 사실은 여러분들 배민이 아니라 이제 우버도 사실은 이제 공용으로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건 이제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요런 걸로 많이 갑니다. 음식 배달이나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택시 부르는 혹시 그 앱 아세요? 그 그랩 아세요? 그랩? 그랩 알아요. 네. 네. 그랩도 사실 이런 거 합니다. 이런 동남아 쪽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거 많이 타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같이 해야지 이제 돈을 그러니까 공유 경제와 이제 음식 배달 이런 사업들로 확장을 해야지 수익을 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플랫폼 사업을 디지털 물류 플랫폼으로 패권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야 통합해야지 사실은 이제 돈을 벌게 되고 수익 모델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결국에 이제 우버이츠라든가 우리도 사실은 쿠팡이 이츠 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류와 이츠나 음식 배달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민도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살아남기 향후에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한계에 좀 온 거거든요. 수익 모델이 기본적으로 그렇네요. 뭔가 이게 거의 한계점에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사실 지금 배민은 배민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이 어쨌든 배민을 인수한 거잖아요. 그건 아시죠? 예, 세계적인 기업이 일단 인수해서 그것도 세계적인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배민 자체가 지금 성장이 멈춰서 누가 인수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또 발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배민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었으면 사실은 배민 자체는 이미 도태됐어요. 예. 쿠팡도 쿠팡 이츠였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는 지금 배달 서비스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합종 연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우버도 지금 대만으로 진출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또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유럽과 모든 게 수백억 달러, 수조 원 달러에서 뭔가를 성장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자체 결제 서비스나 이런 것들로 또 하려고 하고 그 그랩이라는 것도 이제 자체 그 금융 핀테크 사업을 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과 연계된 것도 또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쪽도 많이 확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랩 사업도 손정희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이. 네, 그 안에 그 보면 대주주의 손정희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투자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처음에 엔젤 투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그 나스닥에 상장도 돼 있고요. 그랩이 물론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태국이나 동남아 쪽에는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얼마만큼 팽창하고 성장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향후에 다른 핀테크 사업으로도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딜리버루 앱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 도시형 슈퍼 앱으로 더 로컬 커머스로 확장하지 않을까. 커머스 사업으로 더 확장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메타가 NSO에 1억 6,800만 달러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게 NSO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어쨌든 그 어떤 그 사업이었는데 이게
디지털 어쨌든 이게 해킹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기관이 언론이나 인권운동가를 불법 감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왓츠앱을. 국제사회 비판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메타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왓츠앱을 해킹해서 이렇게 1,400명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번 판결은 이제 민간 기업이 만든 사이버 무기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그죠 이제 무기로 이제 판결해서 사법 책임을 물은 첫 사례 중에 하나라서 사이버 감시 기술이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을 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안 체계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방어권 및 보호 의무를 강조하게 된 게 아닌가. 오랜만에 좋은 걸 한 것 같습니다. NSO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정부 승인하에서 활동했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제 정당화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잘못해놓고 무슨 국가안보를 위해서 자기네 국가안보를 위해서 해킹해도 되는 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은 2019년에 거슬러서 메타 자사 메신저인 왓츠앱을 통해서 1,4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의 저널리스트, 인권운동가, 정치인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보안 기업이고요. 고소를 했고 해당 기업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스파이웨어 페가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했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겨서 승소해서 어쨌든 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그 얘기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CNBC 거군요. 네네. CNBC 소식입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했던 얘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멜라니 오른쪽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민코인 공식을 출시하기 전에 단 2분 30초에 24개의 지갑에서 총 260만 달러의 토큰이 또 선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너무 사실은 의심이 가는데요. 의심이 가는 게 많습니다. 네, 네. 당연히 의심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도 이제 민코인의 이제 이쪽은 이제 200만 개 지갑이 이제 삼각지대가 있었고 76만 개 지갑은 투자 손실을 했고 단 58개 지갑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서 11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상위층의 소수의 주소로 집중이 됐고 불균형의 구조가 지적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상위 0.0029%가 지갑이 전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였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고 이쪽도 트루소셜에 게시를 올리기 전에 일명 스나이핑 방식으로 매수에 나섰고 가격이 폭등하자마자 이를 되팔아서 9,560만 달러, 1,360억 달러에 대한 차익 실현을 했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지갑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는 예, 거죠. 아직 그 모르는. 내부적으로 예. 뭔가 정보가 새 나갔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정도인 한 거죠. 계정이 발표 64초 전에 68만 2천 달러 규모를 매수해서 단 하루 만에 3,900만 달러 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와, 예. 내부자 거래가 있을. 예. 이제 해당 사실을 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고 이들은 내부 정보로 사전에 입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멜라닌 코인 1월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출시됐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코인 다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이 트럼프 코인도 발행 단체는 사전 조사 수수료와 판매 수익으로 최소 3억 5천만 달러. 수수료로만 3억 5천만 달러를 벌었대요. 수수료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재단에서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 재단이 3억 5천만 달러를 번 거예요. 음. 수수료로. 그 거래소가 가져가나? 모르겠네요. 그쪽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민코인은 멜라니 여사 사업체인 MKT 월드 LLMC를 통해서 마케팅되었으며 코인 주체나 수익 방배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하대요. 예, 수익 방식은 불투명하고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 가져가긴 하나 봐요. 예. 그런가 봐요. 그죠? 예. 사업 주체가 MKT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통해서 이제 마케팅도 하고 사업 주체자라고 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가져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안 가져가진 않는 것 같아요. 마케팅과 이런 걸 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의 투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쨌든 요 보도가 된 거거든요. 미국에서. 어쨌거나 거의 1억 달러 가까이의 시세 차익을 누군가가 봤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은 사회적 쟁점이 돼요. 오른쪽에 기사가 그 기사니까 이게 시세 차익을 1억 달러 가까이 민코인으로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심각한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코인 수익이 어쨌든 미 상원 의원은 이 트럼프 코인과 관련된 수익 배분 구조나 이런 것들 조사 중인데 특히 코인 수익의 75%가 트럼프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구조래요. 예.
이게 코인 수익의 75%. 이래도 되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수익이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 자체에 어쨌든 그러니까 수수료액 맞나 봅니다. 75%가 가져. 그러니까 3억 5천이면 거의 75%니까 2억 5천 달러 이상은 이 트럼프 재단에 가져가는 겁니다. 돈 엄청 앉아서 엄청 버네. 그러니까 본인은 안 벌어도 본인 가족들이 버는 거잖아요. 자기 돈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벌지 않았지만 벌지 않았다고 저도 할 이 수 있는 정도면 거죠. 뭐 월급을 기부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문제가 많습니다. 네, 문제가 많네요. 이게 이제 오늘 생태계 교란이야 이거는. 황소개구리를 할 만하네요. 네. 황소개구리입니다. 황소개구리. 심각하네요. 어쨌든 이런 소식을 오늘 제가 너무 오래 했네. 죄송합니다. 네. 네, 뭐 쉬고 와서 또 저희가 드릴 소식이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 랩소디는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오디오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습니다. 자회사 하만 인터내셔널을 통해 약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를 인수하며 고성장 중인 글로벌 오디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대규모 인수합병은 지난 2017년 하만을 약 9조 원에 인수한 이후 8년 만에 사실상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만이 6일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3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5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 대상에는 세계적인 럭셔리 오디오 브랜드인 바워스 앤 윌킨스, 마란츠, 폴크 오디오, 데피니티브 테크놀로지 등이 포함됩니다. 1966년 영국에서 설립된 바워스 앤 윌킨스는 독창적인 디자인, 고급 소재, 탁월한 사운드로 오디오 애호가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습니다. 대표자 노틸러스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피커라는 찬사를 받으며 바워스 앤 윌킨스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개당 가격이 무려 1억 5천만 원을 웃돕니다. 이외에도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무선 스피커 제플린,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탑재한 헤드폰 PX7 시리즈는 영국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함께 인수된 데노는 CD 플레이어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115년 전통의 브랜드이며 마란츠는 프리미엄 앰프 및 리시버 분야에서 오디오 애호가들의 높은 신뢰를 받은 브랜드입니다. 하만은 기존에도 JBL, 하만 카돈, AKG 등 다양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터블 오디오 시장에서는 약 60%의 점유율로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드폰과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 중입니다. 앞서 하만은 2015년에는 덴마크의 프리미엄 브랜드 뱅앤올룹슨의 카오디오 사업을 인수했고 2017년에는 영국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아캄을 인수하며 고급 오디오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특히 하만은 이번 인수 대상 브랜드들을 자사의 라이프스타일 사업 부문과 통합해 2025년 608억 달러 규모에서 2029년 7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글로벌 오디오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만의 이 같은 행보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TV, 가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수를 넘어 전사 차원의 프리미엄 오디오 전략 강화로 해석됩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최대 2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잠수함 수출 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현지 시간 5일 한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두 곳이 지난 3월 초 캐나다 정부에 미요청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약 200억에서 240억 달러에 달하는 공동 제안서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최신의 잠수함 4척을 우선 인도하고 최대 12척까지 공급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제안서에는 캐나다 현지의 정비시설을 구축하고 현지 인력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잠수함은 3,000톤급으로 고성능 디젤 추진 기술과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최신 사양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CPSP라는 이름의 국책 사업을 통해 최대 12척 규모의 차세대 초계 잠수함 도입을 준비 중이며 전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최종 계획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제안은 잠수함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캐나다 육군에 미국의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과 유사한 한국산 다연장 로켓 및 K9 자주포를 판매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건에 따라 최대 10억 달러 규모에 달할 수 있으며 역시 현지 정비 및 생산 시설을 포함한 포괄적 방산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캐나다 공군을 겨냥해 FA-50 경공격기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형태의 제안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한캐 방산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3차 한국-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한국 방위 산업이 유럽 중심의 전통적인 무기 수출 시장을 넘어 북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이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타진하며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말 열린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CATL과의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례적으로 특정 고객사의 이름까지 언급한 배경에 대해 에코프로비엠이 CATL과의 협력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리적 이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은 연간 최대 10만 8천 톤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CATL 헝가리 배터리 공장과 불과 3km 떨어져 있어 물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요건을 갖췄습니다. CATL은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등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2021년 17%에서 올해 38%로 끌어올렸습니다. 하반기 가동 예정인 헝가리 공장은 연간 100기가와트의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으로 양극재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CATL과의 에코프로비엠의 시너지 가능성은 차세대 기술인 나트륨 이온 배터리 분야에서도 주목됩니다. CATL은 최근 테크데이를 통해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락스트라의 상용화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올해 하반기부터 중장비 스타터 배터리 및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용 대형 배터리 양산을 예고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또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문호 대표는 지난 3월 인터배터리 2025에서 에코프로의 기술력은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빠른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 움직임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을 사실상 세력 확장 거점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CATL, BYD, CALB 등 중국계 기업들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56.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의 견제로 북미 진출이 막힌 상황에서 유럽은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라며 유럽 내 자국 배터리 업체였던 노스볼트의 파산 이후 중국계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CATL의 공급망에 진입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납품을 넘어 유럽 시장 내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